프롤로그. 살다 보면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 부모가 이혼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군대에서 처음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취업에 계속 떨어지며 자존감이 바닥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큰 병을 진단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인생은 꼭 예상 못한 순간에 사람을 친다. 열심히 살았다고 피해 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주 묻는다. 왜 하필 나일까?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 언제쯤 괜찮아질까? 그런데 신기한 건, 인간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끝내 다시 살아간다는 점이다. 완전히 괜찮아져서가 아니다. 상처가 사라져서도 아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고통 이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인간이 된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진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로, 승화를 말했다. 분노, 상처, 욕망, 불안, 슬픔 같은 감정을 파괴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힘. 어쩌면 인간다운 삶이란 한 번도 안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무너진 뒤 무엇이 되는가에 가까운지도 모른다. 이 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책이 아니다. 살다 보면 인간은 실제로 괴롭다. 억울하고, 외롭고, 무기력하고, 무너질 것 같은 날들이 있다. 이 책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왜 어떤 사람은 상처 이후 더 차가워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인간다워지는가? 왜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만들고, 왜 어떤 사람은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가려 하는가? 이 책에는 심리학자, 철학자, 종교가, 그리고 실제로 큰 고통을 지나온 인간들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마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삶은 인간을 계속 흔들지만, 인간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조금씩 자기만의 깊이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1장.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 마음엔 무슨 일이 생길까? 어른들은 종종 착각한다. 애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거야. 크면 다 있겠지. 그런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낀다. 문 닫는 소리, 억지 웃음, 한숨, 식탁 위 공기, 서로 말 안 하는 분위기까지. 특히 부모가 자주 싸우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긴장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분위기가 괜찮은지, 누가 화낼지, 집에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계속 눈치를 본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너무 빨리 철든다. 엄마 울지 말라고 웃겨주고, 동생 챙기고, 괜찮은 척한다. 문제는 너무 빨리 철든 아이는 자기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진다는 점이다. 슬퍼도 참는다. 무서워도 말 안 한다.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한다. 그리고 그런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남는다.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버려질까 불안해하고, 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반대로 너무 거리를 두기도 한다.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 안정감이 인간관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애착이론, 어태치먼트 시어리, 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어릴 때 사랑이 불안정했던 사람은 커서도 관계 속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 이혼은 단순히 같이 안 사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에게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감각으로 남기도 한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한 존재다. 상처는 인간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깊게 만들기도 한다. 어릴 때 외로웠던 사람 중에는 남 외로움을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 문제로 힘들었던 사람이 오히려 더 따뜻한 어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기 고통을 알기 때문이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고통을 겪은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도 눈뜨게 된다. 물론 모든 상처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아니다. 어떤 상처는 인간을 오래 괴롭힌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 경험을 다시 해석하는 힘도 있다. 나는 불행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으로만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프로이트가 말한 승화, 서블리메이션은 바로 그런 힘에 가깝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깊이로 바꾸는 힘. 어쩌면 인간다운 성장은 아무 상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인지 모른다. 2장. 애인의 변심은 왜 사람을 무너뜨리는가? 사람은 사랑이 시작될 때보다 사랑이 식어가는 순간을 더 빨리 눈치챈다. 답장 속도, 말투, 표정, 만나는 횟수 같은 작은 것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인간은 이상하게도 그 미세한 변화를 귀신같이 느낀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고 싶다, 사랑한다,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질 때 사람은 현실감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낀다. 특히 가장 괴로운 건 사람 자체를 잃는 것보다 나는 이제 특별하지 않구나 라는 감각이다. 그래서 이별은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다. 자존감, 미래 상상, 삶의 분위기까지 같이 흔든다. 원래 인간은 거절당하면 생존 위협처럼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한다.
옛날 인간은 공동체에서 버려지면 실제로 생존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익십, 잠수, 변심 같은 것도 인간 뇌는 생각보다 크게 받아들인다. 특히 사랑은 인간을 어린아이처럼 만들기도 한다. 답장 하나에 기분 좋아지고 표정 하나에 불안해진다. 그리고 이별 후 인간은 자꾸 이유를 찾는다. 내가 부족했나? 더 잘했으면 안 떠났을까?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걸까? 하지만 인간 마음은 원래 변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변심을 자기 존재 가치와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나라는 인간이 부족해서 떠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끝이 곧 인간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인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한다.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끝이 예정돼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랑은 인간을 성장시키기 위해 잠시 왔다 가기도 한다. 니체는 말했다. 사랑 때문에 고통받지 않은 인간은 깊어질 수 없다. 물론 이별은 실제로 아프다. 노래만 들어도 생각나고, 같이 가던 길도 힘들고, 괜히 SNS 들어가 보게 된다. 인간은 원래 미련한 존재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된다. 사랑은 끝났어도 그 경험이 인간 안에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어떤 사람은 이별 이후 냉소적으로 변한다. 다시는 사랑 안 한다고 말하고 사람 자체를 안 믿으려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타인의 불안과 외로움을 더 이해하게 된다. 고통은 인간을 닿게 만들 수도 있고 깊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상처 이후에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는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존재다. 3장. 친구 손절은 왜 연애 이별만큼 아플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정의 끝은 가볍게 생각한다. 연애 이별은 슬퍼해도 된다고 여기지만 친구와 멀어지는 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한다. 근데 실제로는 꽤 아프다. 특히 오래된 친구일수록 그렇다. 학창시절 기억, 비밀, 흑역사, 청춘의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이 어느 순간 남처럼 느껴질 때 인간은 묘한 상실감을 느낀다. 문제는 친구 관계는 연애처럼 명확한 종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냥 조금씩 멀어진다. 답장이 늦어지고, 약속이 줄고, 만나도 어색해진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애매함을 더 힘들어하기도 한다. 왜 끝났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친구 관계는 생각보다 많이 변한다. 취업하면서, 결혼하면서, 돈 문제 생기면서, 질투하면서 멀어진다. 특히 인간은 3방향이 달라지면 관계도 같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은 앞으로 가고, 한 사람은 멈춰 있고, 한 사람은 결혼했고, 한 사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변화 속에서 거리감이 생긴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영원할 줄 알았던 관계도 시간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릴 땐 친구랑 우리 평생 친구다 말한다. 근데 인간은 성장하면서 계속 바뀐다. 생각도, 환경도, 관심사도 변한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평생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관계가 의미 없었던 건 아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 같이 버텼던 순간은 실제였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관계의 끝을 통해서도 배운다. 누가 진짜 자기 사람인지, 어떤 관계가 건강한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줘야 하는지를.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했다. 인간은 원래 외롭고 완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조금 슬픈 말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그래서 인간은 더 다정해질 수도 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걸 알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도 한다. 모든 관계가 영원하진 않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끝난 뒤에도 인간 안에 오래 남아 그 사람 일부가 되기도 한다. 4장. 군대 가면 왜 사람이 달라지는가? 군대는 많은 사람에게 인생 최초의 강제적인 단절이다. 가족과 떨어지고, 친구와 떨어지고, 연인과도 멀어진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 뛰어, 기다려, 하지 마, 라는 규칙 속으로 들어간다. 처음엔 대부분 당황한다. 특히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던 사람일수록 충격이 크다.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씻는 시간까지 통제받다 보면 인간은 이상하게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군대는 인간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만든다.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 걸로 싸우고, 밤에는 괜히 우울해진다. 왜 그럴까? 인간은 원래 피곤하고, 자유 없고, 불안하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평소 같으면 넘길 일도 크게 느껴진다. 특히 밤이 힘들다. 생활관 불 꺼지고, 다들 자는 척 하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다. 부모 생각, 전 여자친구 생각, 사회 생각, 미래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래서 군대에서 처음, 인간은 혼자구나, 느끼는 사람도 많다. 근데 신기한 건, 인간은 그런 환경에도 결국 적응한다는 점이다.
처음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사람이 후임 챙기고 농담하고 생활관 분위기 살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생각보다 강한 존재다. 그리고 군대는 인간의 본 모습을 빨리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권력을 이용해 괴롭히는 사람, 끝까지 따뜻한 사람, 묵묵히 책임지는 사람, 남 탓만 하는 사람까지 다 보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인간 자체에 실망하기도 하고, 반대로 좋은 사람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한다. 전역 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다시 가라면 절대 못 간다. 근데 동시에, 그래도 그때 배운 건 있다. 라고도 한다. 불편함 속에서 자유를 배우고, 외로움 속에서 사람을 배우고, 버티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고통은 인간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자기 안을 보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나며 조금 더 단단해진다. 5장. 취업 실패는 왜 존재 자체를 흔드는가? 취업 준비를 오래 하다 보면, 시간 감각이 이상해진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하고, 인스타에는 회사증, 사원증, 첫 월급 이야기가 올라온다. 근데 나는 계속, 자소서 쓰고, 탈락 메일 받고, 면접 떨어지고, 다시 지원한다. 처음 몇 번은 괜찮다. 다음엔 되겠지. 근데 실패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인가? 내 인생만 멈춘 것 같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직업이 인간 가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무슨 회사 다니는지, 얼마 버는지, 어디 취업했는지가 사람 평가 기준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취업 실패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자존감 문제다. 부모 눈치 보이고, 친구 만나기 싫어지고, 괜히 자신감이 줄어든다. 그리고 인간은 비교를 시작한다. 쟤는 붙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아들러는 인간이 열등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존재라고 말했다. 특히 또래 비교는 인간 멘탈에 큰 영향을 준다. 문제는 비교가 끝이 없다는 것이다. 취업하면 연봉 비교, 연봉 오르면 집 비교, 집 사면 결혼 비교가 시작된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불안하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걸. 20대, 30대의 실패 하나가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늦게 자기 길 찾는 사람도 많고, 한 번 망한 뒤 더 잘 되는 사람도 많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지 알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중요한 건, 남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는 인간을 괴롭게 만든다. 근데 동시에, 나는 어떤 인간인가? 질문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 이후 이전보다 더 깊어진다. 6장. 우울증은 왜 인간을 침대에 가둬두는가? 우울증은 이상한 병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고 싶지 않다. 씻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문자 답장조차 힘들어진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른다. 힘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하지만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내 기능,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가 다 연결돼 있다. 인간의 마음도 몸처럼 병들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인간을 쉽게 지치게 만든다. 끊임없는 비교, 불안, 경쟁, SNS, 고립감까지. 인간은 원래 공동체 속에서 살도록 진화했는데, 현대인은 점점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래서 더 쉽게 무너진다. 우울증의 무서운 점은 세상이 회색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좋아하던 것도 재미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자기 자신도 싫어진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사라져도 별 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인간은 의미를 잃을 때 가장 위험해진다. 그래서 우울을 벗어나는 데 중요한 건 거창한 성공보다 다시 작은 의미를 느끼는 것이다. 햇빛 보기, 산책하기, 사람 만나기, 밥 먹기, 운동하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인간은 생각보다 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완전히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타인의 우울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힘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고통은 인간을 닫게 만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을 지나 이전보다 더 따뜻한 인간이 되기도 한다. 7장. 돈 문제는 왜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드는가? 돈 이야기는 이상하다. 사람들은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돈 문제가 생기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카드값 밀리고, 대출 이자 다가오고, 통장 잔고 줄어들기 시작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예민해진다. 별말 아닌데 짜증나고, 가족한테 날카롭게 굴고, 잠도 잘 안 온다. 왜 그럴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 감각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인간 뇌는
앞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 느끼면 불안과 공격성을 같이 올린다. 특히 사업 실패는 더 크다.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니다. 자존감, 체면, 미래 계획, 사람 관계까지 한꺼번에 흔들린다. 코로나 때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감정을 겪었다. 문 닫힌 가게, 쌓여가는 월세, 끊긴 손님, 배달앱 리뷰 하나에도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내가 무능한 인간인가 라는 감각이다. 실패는 인간을 수치심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숨어버리고 연락 끊고 세상 자체를 피하려 한다. 근데 인간 역사를 보면 완전히 안 무너진 사람은 거의 없다. 사업 망한 사람, 빚졌던 사람, 바닥까지 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삶을 만든 경우도 많다. 중요한 건 실패했느냐 보다 실패 이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가까울 때가 많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운명의 암호 파티, 고통까지 포함해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인간은 이상하게도 바닥을 경험한 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다. 돈은 중요하다. 근데 인간 가치는 통장 잔고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걸 다시 배우는 과정이 어쩌면 실패 이후 인간이 겪는 가장 중요한 성장인지도 모른다. 8장. 결혼과 육아는 왜 사람을 동시에 행복하고 괴롭게 만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생각한다. 아이 생기면 행복하겠지. 실제로 행복하다. 근데 동시에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 특히 육아는 인간 체력을 바닥까지 시험한다. 새벽에 깨고 또 운다. 몇 달 동안 제대로 못 자면 사람은 성격도 달라진다. 원래 다정하던 사람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싸우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잠 부족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래서 육아하는 부모들은 종종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놀라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가 되면 이상한 감정도 많이 생긴다. 아이 아픈 것만 봐도 불안하고 괜히 미안하고 잘 키우고 있는 건지 계속 걱정한다. 특히 엄마들은 내가 부족한 엄마인가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아이 웃는 얼굴 하나 보면 또 버틴다는 점이다. 인간은 원래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엄청난 걸 견디는 동물인지 모른다. 그리고 육아는 인간을 바꾸기도 한다. 이전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누군가 밥 먹이고 재우는 걸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된다. 물론 모든 부모가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며 이전보다 더 깊어진다. 인내, 책임감, 희생,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것이다. 예수는 말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아마 아이들은 인간에게 삶의 본질을 다시 보여주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피곤함을 없애주진 않는다. 대신 피곤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 때가 있다. 9장. 갑작스러운 죽음은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가? 인간은 죽음을 안다고 생각한다. 근데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늘 예상보다 훨씬 현실감이 없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 전화하면 받을 것 같고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아직도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엔 잘 못 믿는다. 장례식장에서도 멍하고 눈물도 안 나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무너지기도 한다. 특히 가장 힘든 건 일상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뉴스는 나오고 길거리엔 웃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내 세계만 갑자기 멈춘 느낌이다. 그래서 상실은 인간을 깊이 흔든다. 부모를 잃은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세상 절반이 사라진 기분이라고 말한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평생 마음 한쪽에 빈 공간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애도, 그리프는 단순히 슬퍼하는 과정이 아니다. 인간 존재 전체가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 가깝다. 심리학자들은 슬픔이 파도처럼 온다고 말한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무너지고, 웃다가도 울게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형태가 조금 바뀐다. 처음엔 생존 자체가 힘들다가, 나중엔 그 사람 몫까지 잘 살아야지 생각하게 되는 순간도 온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어쩌면 인간은 떠난 사람을 완전히 잊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품은 채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죽음은 인간을 아프게 한다. 근데 동시에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 내 곁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보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상실 이후 이전보다 더 깊고 따뜻한 인간이 되기도 한다. 9장. 갑작스러운 죽음은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가? 인간은 죽음을 안다고 생각한다. 근데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늘 예상보다 훨씬 현실감이 없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 전화하면 받을 것 같고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아직도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엔 잘 못 믿는다. 장례식장에서도 멍하고 눈물도 안 나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무너지기도 한다. 특히 가장 힘든 건 일상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뉴스는 나오고 길거리엔 웃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내 세계만 갑자기 멈춘 느낌이다. 그래서 상실은 인간을 깊이 흔든다. 부모를 잃은 사람은 갑자기 자기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세상 절반이 사라진 기분이라고 말한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평생 마음 한쪽에 빈 공간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애도, 그리프는 단순히 슬퍼하는 과정이 아니다. 인간 존재 전체가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 가깝다. 심리학자들은 슬픔이 파도처럼 온다고 말한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무너지고, 웃다가도 울게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형태가 조금 바뀐다. 처음엔 생존 자체가 힘들다가, 나중엔 그 사람 몫까지 잘 살아야지 생각하게 되는 순간도 온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어쩌면 인간은 떠난 사람을 완전히 잊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품은 채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죽음은 인간을 아프게 한다. 근데 동시에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 내 곁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보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상실 이후 이전보다 더 깊고 따뜻한 인간이 되기도 한다. 10장. 왜 인간은 SNS 보다가 괜히 불행해지는가? 원래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다. 근데 SNS는 그 본능을 하루 종일 자극한다. 누군가는 여행가 있고, 누군가는 명품 사고, 누군가는 결혼하고, 누군가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그걸 보다 보면 괜히 내 삶만 뒤처진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특히 밤에 SNS 보면 더 위험하다. 인간은 피곤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에 더 쉽게 빠진다.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사는 거지? 왜 나만 이렇지? 생각이 커진다. 문제는 SNS가 인간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여준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싸우는 순간은 안 올리고, 외로운 순간도 안 올린다. 불안, 우울, 현실 고민은 숨기고, 빛나는 장면만 편집해서 올린다. 근데 인간 뇌는 그걸 알면서도 흔들린다. 아들러는 인간이 타인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말했다. 특히 또래 비교는 인간 멘탈을 강하게 흔든다. 문제는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다. 돈 비교, 외모 비교, 직업 비교, 연애 비교, 인생 속도 비교까지. 그래서 SNS를 오래 볼수록 자기 삶 감각을 잃는 사람도 많다. 남 인생만 구경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인간 행복은 비교 우위보다 삶의 방향감과 더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남보다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평범해도 안정된 사람이 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편해진다. 남의 인생을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정작 자기 인생은 흐릿해진다. 11장. 예수는 왜 끝까지 사랑을 말했을까? 예수의 말 중 가장 이상한 말 중 하나는 이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솔직히 인간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인간은 원래 나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상처 준 사람 미워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근데 예수는 미움이 결국 인간 자신도 파괴한다고 봤다. 실제로 인간은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면 그 감정에 자기 삶까지 잠식되기도 한다. 계속 생각나고 분노하고 복수 상상하고 마음이 점점 거칠어진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 봐주는 행위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감정 감옥에서 꺼내는 행위에 가깝다는 말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예수도 위선과 폭력에는 굉장히 분노했다. 중요한 건 미움 자체에 자기 영혼을 먹히지 않는 것이었다. 십자가 장면이 아직도 인간 마음을 흔드는 이유도 비슷하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다. 상처, 배신, 고통 속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더 가깝다. 사랑은 감정일 때도 있지만 어떤 날에는 위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은 이상하게도 사랑받을 때뿐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다시 살아난다. 12장. 불교는 왜 인생은 원래 괴롭다고 했을까? 불교는 인간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본다. 인생은 원래고, 다. 처음 들으면 되게 우울한 말 같다. 근데 불교가 말한 건 인생은 망했다. 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에 가깝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원하기 때문이다. 돈 원하고, 사랑 원하고, 인정 원하고, 젊음 원하고, 안 변하는 관계 원한다. 근데 세상은 계속 변한다. 사람 마음도 변하고,
몸도 늙고, 사랑도 변하고, 상황도 바뀐다. 그래서 집착할수록 인간은 괴로워진다. 불교는 그걸 집착이라고 봤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믿다가 변심을 겪으면 인간은 크게 무너진다.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집착하면 작은 실패도 치명적으로 느껴진다. 틱나타는 말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은 화나면 화를 없애려 하거나 반대로 화에 먹혀버리는 경우가 많다. 근데 불교는 아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신기하게도 감정은 관찰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힘이 약해진다. 내려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상하게도 모든 걸 통제하려 할 때보다 조금 놓아줄 때 더 평온해지기도 한다. 13장. 왜 어떤 사람은 큰일 겪고 더 깊어지는가? 신기한 인간들이 있다. 큰 병을 겪고도, 사업 망하고도, 가족을 잃고도, 완전히 망가지기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어진 사람들. 처음 보면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싶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외상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매틱 크로스, 이라고 부른다. 큰 고통 이후, 인간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현상이다. 물론 고통이 자동으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이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냉소적으로 변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지나며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예전엔 당연했던 하루, 밥 먹는 시간, 사람들과 웃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그리고 타인의 아픔도 더 잘 보게 된다. 자기 역시 아파봤기 때문이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을 오래 관찰했다. 그는 말했다.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가 인간을 바꾼다. 실제로 인간은 의미를 느낄 때 버틴다.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버티고, 누군가는 꿈 때문에 버티고,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 돕고 싶다 생각하며 살아난다. 그래서 상처는 이상하게도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 때가 있다. 고통을 안 겪어서 깊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 이후에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14장. 왜 인간은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려 할까? 인간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상처받고도 또 누군가를 좋아한다. 배신당하고 헤어지고 실망하고 상처받았는데도 다시 사람을 믿으려 한다. 왜 그럴까? 아마 인간은 원래 연결을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말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오래 있으면 쉽게 무너진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인간도 있다. 근데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인간 마음은 점점 메말라간다. 그래서 인간은 친구를 만들고, 연애하고, 가족을 만들고, 누군가와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웃으려 한다. 심지어 반려동물에게도 정을 준다. 인간은 연결 속에서 살아나는 존재다. 예수도 결국 사랑을 이야기했고, 불교도 자비를 말했고, 심리학도 관계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다. 방법은 달라도, 결국 인간을 살리는 핵심에는 연결이 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인간은 사랑받을 때뿐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더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상처 이후에도 끝내 마음을 닫지 않는다. 그건 어리석음이라기보다, 어쩌면 인간다운 용기에 더 가까운 것인지 모른다. 15장. 결국 인간은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나이 들수록 이상한 걸 느낀다. 사람 이름은 잊혀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오래 남는다. 따뜻했던 사람, 편했던 사람, 무섭던 사람, 사람 숨 막히게 하던 사람. 인간은 결국 분위기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도 비슷하다. 너무 일만 했던 것, 사랑 표현 못한 것,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차갑게 굴었던 것들. 반대로 조금 더 돈 벌 걸. 만 마지막까지 붙드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한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근데 인간은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본질적인 걸 떠올린다. 누구와 웃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어떤 인간으로 살았는지 같은 것들. 에릭 에릭스는 인간은 늙어가며 자기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 느끼는 사람과 후회에 잠식되는 사람이 나뉜다고 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은 완벽한 삶과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한 번도 안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끝내 자기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삶. 고통 속에서도 너무 잔인해지지 않고 상처 속에서도 완전히 마음 닫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이해하려 했던 삶. 어쩌면 인간의 품격은 편할 때보다 힘들 때 더 잘 드러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국 오래 남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보다 사람을 살게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에필로그. 인생은 생각보다 자주 인간을 흔든다. 부모가 이혼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군대에서 처음 깊은 외로움을 배우기도 하고, 취업 실패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침대 밖을 못 나가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일들은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인간은 원래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생각하며 산다. 근데 삶은 자꾸 예상 밖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인간은 흔들린다. 화나고, 억울하고,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더는 못 버티겠다 싶어진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인간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끝내 다시 살아간다는 점이다. 완전히 괜찮아져서가 아니다. 상처가 사라져서도 아니다. 다만 조금씩 이전과는 다른 인간이 된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타인의 아픔을 더 이해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위대한 능력 중 하나로 승화를 말했다. 분노, 상처, 욕망, 불안, 슬픔 같은 감정을 파괴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힘. 어쩌면 인간다움이란 한 번도 안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무너진 이후 무엇이 되는가에 가까운지도 모른다. 빅터 프랭클은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말했고, 니체는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사랑하라고 했고, 예수는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불교는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했다.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도 그 고통 이후 어떤 인간이 될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삶은 앞으로도 계속 인간을 흔들 것이다. 누군가는 다시 상처받고, 누군가는 또 실패하고, 누군가는 외로운 밤을 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끝내 너무 차가워지지 않고, 너무 잔인해지지 않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성숙인지 모른다. 흔들리지 않는 인간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조금씩 더 깊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간다.